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75년 8월 20일 부산 서구 장림동에 살고 있던 7살 김현정 양이 저녁 8시쯤 돼서 아빠한테 집 앞 가게에서 핫도그를 사 먹고 오겠다고 졸랐습니다. 8월의 한여름이라 저녁 8시라 할지라도 날이 전혀 어둡지 않았고요. 또 아이가 워낙 자주 가던 핫도그 가게였기 때문에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돈을 쥐어주면서 아이를 보내게 되죠.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걱정이 된 부모는 핫도그 가게를 먼저 가봤는데 주인은 아까 김양이 핫도그 사고는 집으로 뛰어갔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모습이었죠. 이 근처는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졌고 동네 주민들과 또 인근 파출소 직원 모두가 나서서 아이를 찾았지만 결국 김양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8월 21일 부모님은 밤새 한숨도 못 잤겠죠. 새벽 내내 혹시나 하면서 아이의 연락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초조해하고 있던 그 시각 이 지역에서 약 8km 떨어진 중구 동광동의 용두산 공원에서 관리인 문 씨가 새벽 5시 45분쯤에 공원을 청소하다가 산책로 근처에서 속옷만 입은 채 사망해 있는 여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합니다. 근데 약 2시간이 지나서야 이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돼요. 시신의 상태가 참혹했습니다. 이마와 귀 밑에는 심한 타박상이 보였고요.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잘라서 그걸 천으로 만들어서 손과 발을 결박한 상태였죠. 그때의 한국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경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길에는 굶거나 식중독으로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종종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그냥 길거리에 떠도는 이런 건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경찰이 2시간 이후에 등장한 거나 타살 흔적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도 하려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집 근처에서 발견된 어린 아이의 시신. 부모는 설마 하면서도 집 근처였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실종된 현정양이었어요. 사망의 원인을 보니까 경부 압박 질식사, 그러니까 목졸림에 의한 살인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7살 아이를 잔혹하게 죽인 걸까요? 그런데 이 질문과 함께 소름 돋는 범인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아이의 배에 범인이 직접 검은색 사인펜으로 짧은 글을 남겨요. 그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범천동 이정숙이가 대신공원에서 죽였다. 이 메시지에 대한 실제 사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배에다 이걸 써놨다는 것만으로도 이 살인범이 일반인의 범주를 벗어나는 놈 같은데요. 경찰은 우선 부산에 있는 이정숙이라는 이름의 모든 사람들을 수색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특정 용의자를 가려내지는 못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정숙을 쫓지 말고 살인범이 왜 이 메시지를 남겼느냐? 무엇을 밝히고자 했는가? 아니면 무엇을 숨기고자 했는가?들을 생각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장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분명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살인 후에 메시지를 남기는 건 결코 쉬운 케이스가 아니죠. 경찰이 혼란에 빠져 있을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맙니다. 현정양의 시신이 발견된 지 3일 만인 8월 24일 오후 7시쯤이었어요. 부산 동구 좌천동에 살고 있던 5살 배군이 집 앞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본 마지막 목격자는 아버지의 직장 동료였는데 퇴근길에 애가 혼자 놀고 있으니까 돈 20원을 쥐어주면서 야 얼른 집에 들어가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신나서 돈을 받아든 이 배군이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입니다.
이후 밤 9시쯤에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죠. 밤새도록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여긴 또한 평범한 주택 밀집 지역이었는데요. 아이는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날인 오전 6시, 이 아이가 실종된 곳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충무동에 부산 공동 어시장이 있는데, 그거 옆에 있는 그 생선 상자 적재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생선 담는 상자를 쌓아놓는 그곳에서 일을 하던 40대 강 씨가 우연히 이 상자 사이에서 남자아이를 발견합니다. 손발이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고 이미 숨이 끊어진 이 아이는 다름 아닌 백운이었죠. 근데 아이의 모습이요, 앞서 사망한 현정양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아이의 옷을 찢어서 만든 천으로 결박이 되어 있었고 사인도 경부 압박 질식사, 그러니까 목졸림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은 범인이 또다시 아이의 배에 메모를 남겨놨다는 겁니다. 검은 사인펜으로요, 삐뚤빼뚤하게 쓰여진 이 글은 이거였습니다. 후하하 죽였다. 정말 소름 끼치고 분노가 치미는 사건입니다. 5살 아이를 죽여놓고 이런 글을 몸에 쓴다라는 건, 이건 정신 나간 미친놈이죠. 유례없는 부산 사인펜 연쇄살인마 사건은 이후 전국에 빠르게 보도됩니다. 온 국민은 분노했죠. 지금의 저처럼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반드시 범인을 체포하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렸고, 부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게 되면서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했어요. 우선 사망한 두 아이가 다 실종이 되고 나서 아이들의 부모한테 돈을 달라라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일반적인 납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모 주변에 원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없었는가 하고 조사를 하던 중에 마침 김양의 아버지가 지인 박 씨와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아버지는 여차저차해서 풀려났고 결국 박 씨가 모든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날카롭게 찾아냈죠. 실제로 이 실종 사건 5개월 전에 이 박 씨가 집에 찾아와서 온갖 횡패를 부린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건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박 씨가 물론 그날 무엇을 했는지 알리바이가 뚜렷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유력 용의자로 거론될 뻔했죠. 하지만 연쇄 사건인 만큼 두 번째로 사망한 백운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용의선상에서 배제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5살 백운과 범인을 목격했다는 택시 운전사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는 8월 24일 밤 10시에 좌천동에서 이 백운과 비슷하게 생긴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는 20, 30대로 보이는 남성을 차에 태웠고 충무동에 있는 수산센터 앞까지 태워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여기서 좌천동은 그 백운의 집이었고요. 두 사람이 내렸다는 수산센터는 바로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아, 얘구나. 이게 범인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20, 30대로 보이는 남성, 이 범인의 윤곽을 어느 정도 잡은 경찰이 이 지역에 아동 성범죄자 혹은 배 글씨를 남길 만큼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외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점점 좁혀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두 아이의 몸에 남겨진 이 메모 있잖아요. 사실 이 사건은 이 메모 2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다른 증거 사실이 없었으니까요. 이거에 대한 필적 감정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분명 이건 동일인이 썼다라는 게 확인되는데요. 그런데 감정사들에 의하면 범인의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글씨의 높낮이나 크기의 간격, 변화가 균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이 범인은 충동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글씨 보시면요. 지금 죽였다잖아요. 그런데 이 엿이라는 글자에서 밑에 보면 쌍시옷이 X, 하나가 X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보통 쌍시옷을 쓸 때 이렇게 겹쳐지게 X처럼 쓰지 않잖아요. 이제 감정사들은 이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범 김대두를 제가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김대두를 포함한 많은 강력범죄자들이 필체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포악한 성격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미뤄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다른 데도 아니고 아이의 배에다가 글을 적어놨다라는 것을 통해서는 내가 한 것을 누군가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범인이라는 애는 지적 수준은 좀 낮아요. 근데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어요. 성격은 포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과시욕을 가져요. 이 정도로 추측할 수 있죠. 이건 물론 확률에 의한 추측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남겼던 이 글의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볼게요. 김양의 몸에 있던 이 메모는 범천동에 사는 이정숙이가 대신공원에서 죽였답니다.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건 얼마 안 돼서 밝혀졌습니다. 김양이 실종되기 전에 범천동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9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괴한에게 납치를 당해요. 그러다가 다행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정숙이었어요. 피아노 학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때 범인과 마주치죠. 그 범인이 자기랑 물놀이를 가자면서 대신공원이라는 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아이와 막 놀아주면서 범인이 이런 말도 하게 돼요. 너는 지금부터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돼. 알겠지? 또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후에는 말을 바꿔서 야, 아니다.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라는 이상한 요구를 해댔죠. 제정신 아닙니다. 이후에 그는 이 양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목을 졸랐고요.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이는 등산객에게 발견이 되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자, 이 사실에 근거해 보면 메시지는 이렇게 쓰여져야 맞는 듯 합니다. 범천동에 사는 이정숙이를 내가 대신공원에서 죽였다. 근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진 않아요. 이 메시지에서는요. 뭔가 미스테리하게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 메시지를 남긴 이유 자체가 뭘까요?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 얼마 전에 아이 납치해서 살해했어. 근데 왜 아무도 신문에서 떠들지 않지? 왜냐, 아이는 살아있으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네? 너무도 조용하니까 범인에게 그릇된 과시욕이 또 다른 살인 충동을 일으켰던 걸까요? 그런데요, 이 범인의 이런 어떤 대범함, 과시욕이 한 번 더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양, 그러니까 김현정 양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만인 8월 23일 밤 11시에 부산 파출소로 전화가 걸려오죠. 전화 속 남자가 대뜸 말합니다. 용두산 공원의 김양 피살 사건 압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건을 압니까? 라고 경찰한테 대범하게 물어봐요. 경찰이 일단 야, 당신 누구야? 거기 어디야? 소리를 쳤죠? 근데 이때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대양공고랑 대양중학교 사이에서 죽였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찰이 계속 지금 어디서 전화를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막 얘기를 하니까 이때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7698이라는 번호를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황당하죠. 근데 경찰은 처음에는 이게 장난 전화인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라고 이제 혼란이 있던 와중에 20분 후 또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거기 파출소죠? 수사 좀 잘 하세요. 그래가지고 잡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야, 너 아까 전화했던 놈이지? 너 누구야? 소리쳤죠. 근데 이때 남자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7698. 자, 따라해보세요. 7698. 그리고 전화는 또 끊어집니다. 이 범인 이거
명석한 걸까요? 아니면 완전 우둔한 건가요? 정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범인들의 양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운 사건이 터졌고 이건 연쇄살인 사건이다를 알아낸 후에 경찰이 드디어 이 7698의 의미를 알아냅니다. 뭐였는 줄 아세요? 처음 납치당했고 유일하게 살아 돌아왔던 이정숙 양 집 전화번호 뒷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이 양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경찰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네 김양 사건 지금 수사하고 있지? 근데 그거 내가 처음 아니야. 난 연쇄살인범이야 라는 걸 스스로 밝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전화가 온 지 이틀 후에 백운이 사망한 채 발견됐고 백운의 배에서 이게 있었죠. 후하하 죽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약간 정신나간 이 병신 같은 놈은 아마 그때 자기가 최고나 된 듯 한껏 우쭐해 있었던 걸까요? 이후로도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요, 어쩌면 범인을 자극할 수도 있는 이정숙 아이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부분도 계속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인에 대한 몽타주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죠. 물론 이건 1970년대 그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몽타주입니다. 20대에서 30대, 각진 얼굴, 키는 170cm의 짧은 머리. 특이점이 뭐냐면 눈과 오른쪽 코 옆에 2개의 점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입가에 1개의 점이 있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꽤나 자세하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10만 장의 몽타주가 제작이 되었고 전국에 뿌려졌는데 문제는 그때 이후에 범인의 윤곽은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1990년 8월 21일 그리고 25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고요. 결국 부산 사인펜 연쇄살인 사건은 대한민국의 치욕스러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어쩌면 범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짜릿하게 즐기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범인이 살아있다면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60대에서 70대 정도가 되었겠는데요. 사실 전문가들이 말하길 연쇄살인마가 스스로 살인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범인처럼 과시욕도 있고 대담함까지 갖춘 사람은 그냥 살인을 쉽게 멈췄을 리가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그가 이미 사망을 했거나 또는 그 화성 연쇄살인의 이춘재처럼 이미 다른 사건으로 형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이 범인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겠죠. 부산 사인펜 연쇄살인마. 범인이 살아있고 이 방송을 본다면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그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도 늦었긴 했지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